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전 시간에 이어서요. 여기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어떤 토지인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이 사업용 토지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거기를 한번 보면 1번에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 그러면 이 내용은 뭔가 보면요. 이런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에 건물을 지면은 뭐가 되나요? 건물이 있으면 일반 건축물 사업용 토지가 되기 때문에 이 토지는 사업용 토지가 되기 때문에 별도 합산 과세죠. 과세요. 그런데 건축물이 없으면 뭐가 돼요? 종합합산 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건물을 또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요만하게. 그럼 건물이 있어요? 일반 건축물의 토지는 토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내용인가 보면 만약에 여기가 상업지역이야. 상업지역이라면요. 요 건축물이 있는 바닥 면적의 3배까지. 그러면 여기에 3배 정도면 어디가요? 요만큼이 안 되겠네?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3배가 넘잖아요. 그래서 요게 3배를 요만큼이라고 가지고 요 건축물이 있는 건축물 바닥 면적 3배까지를 요 정도로 봤을 때 요거 빼놓은 나머지는 뭐예요? 건축물이 없는 토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보면요. 기준 면적 초과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 1000평방미터래요. 근데 여기는 100평방미터예요. 100평방미터. 근데 상업지역에서는 건축물 바닥 면적이 100이라고 봤을 때 상업지역에서는 건축물 바닥 면적의 3배까지. 3배.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보면요.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 그래요. 뭐 이거는 애울 필요는 없어요. 3배다. 뭐 다른 건 4배, 5배, 7배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건 애울 필요는 없고 3배까지를 상업지역은 쳐주거든요. 상업지역을 쳐주다 보면 3배 하면 얼마예요? 300이네. 그러면 1000 중에서 300평방미터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되고요. 초과는 나머지 700 있죠. 700은 뭐가 하면 기준 면적 초과분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군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된다는 거예요. 기준 면적 초과. 그러면 거기에 한번 내용 읽어볼게요.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건축물이 바닥 면적에 뭐를 곱해요? 용도 지역별 적용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와 또 과세 기준일 현재 볼게요. 뭐냐? 과세 기준 현재 해당 건축물이 사실상 멸시될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아이고, 뭔 얘기인가 보네? 6월 1일이에요. 6월 1일에 기존에 건물이 있었는데요.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을 철거를 했어요. 근데 철거를 하고 나니까 건축물이 없잖아요. 건축물이 없어요. 그러면 6개월이 건축물 사실상 멸시될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는 건축물. 멸시를 된 지가 6개월이 안 넘었어요. 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법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착공 제한지역이야. 공사를 시작하지 말래. 어떻게 나중에 도시계획이 바뀔 수 있으니까. 착공 제한지역. 또 착공 제한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 중인 건축물. 여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6월 1일에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토지는 뭔가 보면요. 그때는 건축물이 있는 걸로 봐서 별도 합산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른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건축 공사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건축물이 있는 걸로 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런 토지를 별도 합산이 세금이 많이 쌓여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더 큰 크기가 나요. 많이 나요. 그러니까
건물을 착공을 하더라도 6월 1일 전에 착공을 하시는 게 좋아. 그러면 착공을 하면 건축물을 짓고 있다 하더라도 뭐가 건축물이 있는 걸로 봐주니까 별도 합산. 근데 어떤 사람은 6월 한 3일쯤에 착공을 해. 그러면요 6월 1일 현재는 나대지잖아요. 나대지니까 뭐가 돼요? 나대지니까 종합합산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착공을 빨리. 근데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려고 했더니 착공이 공사를 못하게 하고 있어. 금지를 되고 있어. 이런 것도 건축물이 있는 걸로 봐주고요. 그 다음에 철거를 해서 6월 1일 현재 없어도 좋다.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건축물이 있는 걸로 봐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보시고, 다만 그 밑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1번부터 시작해갖고 5번까지 있는데요. 요것들은 혼동이 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초과, 그러니까 별도 합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초과되는 부분. 두 번째, 과세 기준이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그러면 이래요. 여기 착공을 딱 해놓고 공사를 중단할 수 있을까요? 공사를 중단을 해. 그러면 그건 나대지하고 틀릴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 과세 기준이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됐다면 그때도 건축물이 없는 걸로 본다. 건축물이 없으면 뭐예요? 나대지. 그러니까 종합합산이 된다라는 거죠. 종합합산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골프장, 또 고급 오락장용 토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건 1000분의 40으로 하니까 그 건축물, 그 토지는요, 사업용이잖아. 고급 오락장도 사업용이고, 골프장도 사업용이죠. 하지만 그 토지는 뭘로 과세하니까? 1000분의 40으로 과세하니까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액 2%에 미달하는 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어떤 내용인가 보면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나대지가 있는데 이게 건물은 한 100억이 간대요. 근데 여기다가 건물을 이만큼 짓는데 그냥 기둥만 좀 몇 개 받고 해서 1억 정도의 건축물을 짓고 있어. 꽤 크게 졌어. 그러면 조금 전에 조금이 아니라 넓게 졌으니까 3배 하면 딱 맞겠어 거의. 이렇게 돼 있어. 이럴 때 이 건축물도 없는 걸로 보겠대. 왜? 토지 가격에 2%에도 미달한다면 2%에 미달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기 이 건축물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 있죠. 요 부분만 별도 합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뭘로 하는가 보군요. 종합으로 하라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싼 건축물이라면 그게 몇 프로 미달 건축물이에요? 2% 미달. 거기 한번 볼게요. 가액이 2%에 미달하는 토지 중 그 건축물이 바닥 면적 요거를 제외한 부속 토지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법적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기에 무허가가 있다. 무허가 건축물이 있으면 이 건축물 아예 없는 걸로 봐요.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뭐가 되는가 하면 나대지잖아요. 그러면 종합합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허가 건축물, 위법적 건축물이라는 얘기죠. 요거는 종합합산 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내에 소지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 있죠. 기준면적 이내. 그러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안에 공장용 건축물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일반 건축물과 똑같으니까 뭘로 한다 그랬어요? 별도 합산 과세를 하겠다. 그래요. 하겠다. 그 다음에 차고용 토지, 보세 창고용 토지. 이런 것은요, 건축물이 없어도 뭐가 되는가 보면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있죠.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종합합산 과세는 조금 전에 이제 여기서도 조금 나왔고 또 여기서도 기준면적 초과 같은 거 나오고 그렇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종합합산 과세는 여기에도 끼지 않고 여기도 끼지 않고 여기도 끼지 않고 여기도 끼지 않고 여기에 끼지 않고 주택의 토지가 아니라면 나머지 토지는 전부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종합합산 과세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간정보 구축, 그 지적법이라고 그러죠. 그 지적법에 토지의 지목을 28개로 나누고 있죠. 28개의 지목으로 나누는데 그 맨 밑에가 뭐가 있는가? 잡종지예요. 어떻게 넣다 보니까 토지를 나누고 있어요. 여기는 전이고 여기는 답이고 여기는 임야고 목장용 주차장이고 창고용지고 철도용지고 다 나눴어. 근데 혹시 거기에 암만 껴넣으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게 있을 수 있죠. 나머지 못 들어가는 건 어디로 가요? 잡종지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토지를 우리 주택의 토지는 토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또 비과세 면제되는 토지도 토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토지는 여기 어딘가 다 가야 되는데 여기 봐도 아니고 여기 봐도 아니고 여기 봐도 아니고 여기 봐도 아니고 그럼 무조건 어디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많은데요. 이거를 구별을 쫙 하셔야 돼. 건축물은 똑같은 건축물이에요. 공장용 건축물이나 일반 건축물이나 똑같이 과세를 해. 뭐 선박항공인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토지는 이렇게 나누고 있다. 토지를 나누고 있다. 그래서 토지의 과세 대상 구분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 재산세를 누가 내느냐? 지금 6번째 보시면 뭐가 나왔어요? 납세 의무자예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재산세는 누가 내요? 주인이 내지, 주인이. 그렇죠? 주인이. 근데 주인이 내는데 누구를 주인으로 보는가 보면요. 거기에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재산을 뭐래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사실상 소유하는 자. 사실상 소유하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왔던 게 이래요. 과세 기준일은 언제죠? 6월 1일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얘기하면서 5월 29일 날 갑과 을 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 계약이 아니라 잔금을 지급했대. 그러면 여기는 매도인이에요? 여기는 매수인이에요. 이럴 경우에 재산세를 누가 내야 된다? 재산세를 누가 내야 돼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내야 돼요. 그것도 그럼 납세 의무자는 뭐라 그랬죠?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진짜 소유자. 그러면 6월 1일 뭐라고요? 24시 현재 진짜 소유자예요.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상 소유자. 그러면 이때 5월 29일 날 을이 갑에게 잔금을 줬어요. 갑은 매도인, 을은 매수인이에요. 잔금을 줬어요. 그러면 6월 1일 24시 현재 부동산 소유자는 누가 되죠? 당연히 을이 되죠.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을이라는 거예요. 왜? 뭐라고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자니까. 내가 잔금 줬으면 내 거지. 그렇죠? 잔금을 지급했으니까 내 거잖아요. 매수인 을 입장에서 진짜 소유자가 갑이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등기를 안 했대 아직. 을 소유임을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6월 1일 등기를 안 하고 한 6월 3, 4일 정도에 등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6월 1일 24시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그래도 을이다라는 거예요. 등기를 안 했어도. 왜? 사실상 소유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사실상 소유자를 뭘 하게 만드는 거군요. 갑이 팔았는데 갑이 을에게 팔았는데 을이 등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갑은 신고를 하면 돼. 언제까지 신고하냐면 6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요. 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아이고 내가 이걸 팔았는데 이 사신 분이 돈이 없나 봐요. 등기를 안 했네요. 그를 6월 1일부터 10일 내에 6월 10일까지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런데 신고를 하면은 당연히 을 거구나 알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다. 을이
등기도 안 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도 안 하고, 갑은 신고도 안 했어요. 두 개가 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세금을 받을 과세권자는 누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누구로 가는 거군요. 공부상 소유자로 간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을이 등기도 안 하고 갑이 뭐도 안 했을 때, 신고도 안 했을 때, 그거를 첫 번째가 아니라 어쩐가요? 여기 오른쪽 페이지에 양가로 2번 있잖아요. 2번 먼저 볼게요. 예외적으로 재산세 과세균형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번 해볼게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누가 내려요? 공부상 소유자. 그러면 등기를 했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을이에요. 근데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했을 때는 누가 내라? 공부상 소유자가 내라는 거죠. 내라.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다시 왼쪽 페이지에서 보시면은요. 1번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공동 소유하는 재산인가요? 이 공동 소유하는 재산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그래요. 지분, 내가 2분의 1을 갖고 있으면 2분의 1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거죠. 2분의 1에서 내가 부부간에 공동 소유로 갖고 있어 어떤 땅을요. 그러면 절반은 부인이, 절반은 남편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각각 여기에 연대 납세 의무도 없어요. 아예 연대 납세 의무 자체가 없어요. 없다. 지분에 대한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연대 납세 의무 같은 거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여러분들 주택을 조금 요것도 요번에 이제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주택은요, 주택의 토지는요 불쌍해. 왜 불쌍하냐? 주택의 토지는 토지라 소리를 못 들어요. 이제 주택 그러면 당연히 뭐 포함해요? 토지 포함해요. 주택 그럼 뭐 포함이라고요? 토지 포함해요. 포함이다. 그러면 우리 재산세에서 만약에 주택이 이런 주택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과세를 할 때는요. 이런 건 빌딩이 있다. 빌딩이 있으면 재산세를 과세를 할 때는요. 요 토지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이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예요.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토지도 부동산이고 건축물도 부동산이니까. 별개니까 따로따로 본다. 그런데 주택은 일체가 됐어요. 주택은 일체가 돼서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 전체, 즉 주택 가격 갖고, 주택 가격이란 얘기는 토지와 건축물 가격을 합한 거, 요거를 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를 가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주택을 갑이 혼자 갖고 있을 수 있죠. 혼자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니면 이렇게 공동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을까요? 갑 2분의 1, 또 을 2분의 1 이렇게 갖고 있을 수도 있을까요? 주택을 소유할 때. 또 이렇게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갑은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을은 건물을 갖고 있고 요 건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도 재산세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100만 원이 나왔다. 만약에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100만 원이 나왔다. 100만 원이야.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갖고 있어도 100만 원, 이렇게 갖고 있어도 100만 원. 그러면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2분의 1 갖고 있어. 나 50만 원 낼게. 혼자 갖고 있으니까 100만 원 다 내면 되는 거고. 또 2분의 1이면 50만 원 내고 50만 원 내면 된다는 거예요. 또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갖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하나? 여기에 만약에
요 가격이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도 있어요. 요 건물 가격에 시가 표준액이 있거든요. 시가 표준액이 만약에 여기 2억이고 3억이다. 그러면 2억이고 3억이면 그러면 여기는 토지는 얼마를 갖고 있으면 40만 원 내고 여기 60만 원 내면 될까요? 예.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 비율대로 내면 되는데 이 40만 원이 그러면 이렇게 내면 되고 그러면 100만 원 금액은 변동이 돼야 안 돼요. 변동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요. 물세라는 거예요. 주택. 이거를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무조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산출한 다음에 혼자 갖고 있으면 다 내면 되고 지분을 갖고 있으면 지분 비율대로 나눠서 내면 되는 거고 토지 건물을 따로따로 소유자가 틀리다. 이럴 때는 그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 비율대로 나눠서 내면 된다라는 거죠. 나눠서 내면 된다. 이렇게 되고 있다. 요것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하시고. 그래서 요게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건 이거네요. 두 번째,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그러면 거기에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요새는 이제 재산을 신탁해 놓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신탁을 내 재산을 내가 이렇게 내 앞으로 해놓으면 좋겠지만 어디서 믿고 맡겨 놓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예요.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빌딩 2개가 있어요. 이것을 A 신탁사에다가 맡겨놨어요. 근데 A 신탁사는 을이라는 사람이 또 빌딩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또 A 신탁사에다 맡겼어요. 그러면 A 신탁사는 갑한테 여기는 위탁자죠. 여기는 수탁자죠. 그러면 A 수탁자는 이 건물도 자기 명의로 돼 있고 이것도 갖고 있고 이것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재산세는 누가 내라? 수탁자가 내라 그래요. 수탁자가 내라. 신탁사가 내는 거예요. 내는데 우리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재산세를 과세할 때 여기 보면 합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합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합산은 이래요. 만약에 강남구에 이 갑이라는 사람 빌딩이 2개 있잖아요. 이거는 갑 거에 다. 요거는 을 거예요. 그러면 강남구에 이 토지는 빌딩의 토지잖아요. 사업용 토지죠. 그러면 이 토지 가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합해야지 돼. 이거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과세상 토지죠. 이 토지가 같은 구에 여러 개가 있다면 그때는 그 토지 가격을 뭐 해라? 합해라. 그래서 별도 합산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갑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신탁사로 A 신탁사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A 신탁사는 강남구에 건물이 몇 개에 3개야. 이럴 때 3개를 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이거는 갑거고 이거는 을거니까. 갑거는 합해서 A 신탁사가 재산세를 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따로 재산세를 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거. 이래요. 내가 맡아 갖고 있는데요. 내 거 아니야, 분명히. 나 신탁사야. 그러면 갑거를 맡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을거도 맡아 갖고 있자. 이거 다 내 거 아니란 얘기예요. 갑거는 갑거끼리 합하고 을거는 을거끼리 합해라. 요것을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 내가 A 신탁사지만 갑거에 대한 납세 의무와
을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각각 다른 걸로 보란 얘기죠.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경우 1번을 보셨죠. 1번은 또 2번에 보시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내려요.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배우자 있고 자식도 있어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 뭐 재산 많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다. 그러면 그 건물에 재산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6월 1일에 아니 5월 29일 날 사망을 했어. 재산세 내기 싫어서 사망을 했대요.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망자가 갖고 있던 권리 의무는요. 권리 의무는 그대로 누구한테 상속이 돼요?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겠죠. 상속이 돼요? 상속이 돼. 바로 되니까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누구래요? 상속인이에요. 근데 상속인이 재산세 납세금을 지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야. 근데 누가 받을지를 등기를 했다. 어떻게 받는다? 등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등기도 안 했어. 그럼 등기 안 해서 좋다. 신고라도 한다면 과세권자한테 가서 우리 이런 돌아가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이런 재산이 있었는데 이 재산은 우리가 상속을 어머니 내 동생 나 이렇게 받을 거예요. 이 신고했다면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고도 안 해서 내버려 두고 있어. 그러면 누가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얼마큼 받을지 몰라. 그럼 과세권자는요.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를 주된 상속자를 봐서 그자 네 거다 다. 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네 거니까 네가 재산세 다 내 이렇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된 상속자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장손한테 그 종중에 그 뭐 임야 산소 있는 임야 같은 걸 이름으로 해놓는 경우 있죠. 근데 그거는 누구 거예요? 그거는 장손 게 아니죠. 그럼 종중 전체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해놨다면 감탄한데 만약에 종중 명의로 등기를 안 했다. 그래도 좋아요. 뭔가 보면요. 신고를 해주면 돼. 이게 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 명의신탁을 허용해 주는 것은 부부지간에 하고 이 종중재산은 명의신탁을 허용해 줘요. 그런데 그러면 종중권 대 장손 앞으로 대해서 장손이 가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가서 신고를 해. 이게 제 게 아니고요. 이름은 제 거로 돼 있는데 우리 종중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가 누구한테 과세되느냐? 사실상 소유자한테 과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종중으로 과세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고를 안 했어. 등기는 내 앞으로 돼 있는데 신고도 안 했어. 그러면 내가 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공부상 소유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 계약자가 납세의무를 치래요. 그러면 우리 취득세에서 연부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취득세에서 연부취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연부취득을 제가 했어요. 연부취득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건물이죠. 이런 토지가 있어요. 이게 국가가 갖고 있는 건데 갑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기간이 몇 년 이상이다. 연부취득은 2년 이상이다. 2년 이상에 걸쳐서 대금을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있으면 뭐예요? 연부취득이죠. 그러면 취득세는 무조건 내라. 연부금을 낼 때마다 각각 독립된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재산세는요. 갑은 납세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2억, 이때 2억, 또 2억, 2억, 2억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갑의 소유가 돼야지 재산세를 낼 거 아니에요.
이때는 뭐예요? 계약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해요. 국가에서 어차피 팔았으니까, 이 땅을 이런 조건으로 팔았으니까 어차피 국가에서 여기다 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국가에서 갑한테, 야, 너 이때부터 너 이거 그냥 써. 공짜로 써. 어차피 너 지금 4억까지 냈고 앞으로 6억 잘 낼 거 아니야. 그치? 2억씩 또 낼 거지. 잘 낼 거지? 써. 그러면 그러고 나서 임대료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된대. 그러면 갑은 자기 거는 아닌데 쓰잖아요.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너 임대료 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임대료 얼마씩 내? 싸게 해줄게. 그러면요, 이 돈은 누가 벌어가는 거예요? 얘는 임대료 내니까 국가에서 벌어가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임대료 받으면 재산세는 이건 누가 내야 돼요? 국가 거죠, 재산이. 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국가 거잖아요. 그러면 재산세 안 내야지 돼. 그렇죠? 그런데 국가가 얘한테 사용권을 무상으로 넘겨줬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수익은 누구한테 생기나요? 임대료를 안 내고 갑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은 여기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수계약자가 안 돼요. 거기서는요, 매수계약자, 연부매수계약자가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사용권을 뭐로 받았을 때만, 무상으로 받았을 때만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째,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이거는 이럴 수 있죠. 우리 도시개발 사업이나 그 정비사업을 할 때 택지 조성을 할 수 있거든요. 택지 조성을 하는데 그 택지 조성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가요, 사업 시행자가 그 공사비 명목으로 받는 채비지나 보류지가 있어요. 채비지, 보류지?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이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채비지 매각해갖고 자기 사업비를 챙겨야 되는데 매각이 안 되고 있다. 채비지나 보류지를 사업 시행자가 꺼예요. 그러면 재산세는 누가 내야 된다? 사업 시행자가 내야 된다는 얘기죠. 사업 시행자가 내야 된다. 그리고 3번째 보시면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낼 의무가 있다?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요.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재산세에서도 납세 의무자가 출제가 잘 돼요. 조금 전에 보신 토지를 어떻게 과세할 건지, 어느 쪽으로 과세할 건지 이거 찾는 문제.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납세 의무자. 왜냐면 여러분이 싸우는 경우 많아요. 재산세 같은 경우 그래요. 나중에 만약에 아까 같이 5월 29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잔금을 치르면 잔금을 치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했어. 그럼 고지서가 누가 앞으로 가냐면요, 고지서가 매도인 앞으로 가요. 그럼 매도인이 아휴, 내가 팔았는데 나왔네? 바보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치, 자기가 내요. 자기가 팔았으면 자기가 안 낼 거잖아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아닌데. 그런데 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와서 5월 29일 날 등기를 넘겨왔는데 등기도 다 했어. 그러니까 산 사람으로 와. 재산세 고지서가 산 사람으로 오겠죠. 왜?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매수인이니까. 그 산 사람이 부동산에 와서 물어봐. 아이고, 이거 재산세를 내가 금방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재산세가 벌써 나와요? 그랬더니 아이고, 판 사람이 내야죠. 또 부동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이런 거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알려줘야 돼요. 딱 오면 그 고지서에 나온 것은 언제 소유자가?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자한테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가 잘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납세지. 여러분이 재산세 고지서가 어디서 오는가? 고지서가 어디서 오는가 보면, 납세지는 여러 번 보셨으니까 벌써. 납세지는 어디서 온다?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고지서가요, 집에 고지서가 올 때가 보통 뭐
선호장 기본적으로 오죠. 재산이 여기저기 있는 분들. 그렇죠. 그 지역마다 틀리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토지는 토지 소재지,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서 고지서를 보내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산 해운대구에 하나 있어, 강남구에, 서울 강남구에 하나 있어, 그러면 또 경기도 수원시에 하나 있어. 그럼 고지서가 그쪽에서도 보내주고, 해운대구에서도 보내주고, 강남구에서 보내주고, 수원시에서도 보내준다는 거죠. 그럼 고지서가 몇 장 와요? 3장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납세지는 안 하셔도 좋아요. 무조건 지방세니까 뭐다?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 과세표준 우리 배우신 취득세 과세표준은요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굉장히 복잡했는데 여기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한번 볼까요? 지금 저기 보면 뭐 이렇게 잠실 쪽에 보면 재건축 직전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죠. 가격 무진장이 올라갔죠. 뭐 한 5평 되면 10억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이게 분양할 때 지금 한 40년 거의 됐을 거예요. 40년 할 때요. 거기 보니까 제가 최초 분양계약서 이걸 보니까요.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 40년 전에 분양을 받았어. 그 잠실대교 바로 넘어서 장미 아파트가 있죠. 거기가 250만 원이라고 분양가가 가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갖고 계신 분, 거기서 살면서 계속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거기서 살면서 애들 결혼 다 시키고, 그렇죠? 계속 있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계속 이 집에서만 살고 있어, 분양받아서. 어떤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은요,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사갖고 왔는데 10억에 사갖고 왔어. 똑같은 평수인데. 이것도 이제 10억은 가겠죠. 근데 이 사람은 살 때 가격이 얼마예요? 250만 원이고. 이 사람은 살 때가 10억이야. 지금 이것도 10억은 가요. 그러면 재산세는 누가 더 내야지 돼요? 갑이 더 내야 돼요? 을이 더 내야 돼요? 똑같다는 거죠. 왜? 이 갑이 갖고 있는 아파트도 얼마예요? 지금은 10억이야. 왜? 과세 기준일, 즉 6월 1일 현재 뭘로 하는 거군요? 시가 표준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이나 이 가격이나 똑같은 아파트인데 이 사람은 옛날에 산 사람이고 이건 요번에 산 사람이고, 그러면 가격은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과세 기준일, 즉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일,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이 있어요. 공동주택 가격에 그것을 시가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는가 보면요, 이게 만약에 공동주택 가격이 10억이다. 그럼 너무 재산세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60%를 곱해. 그러면 10억에다가 60% 하니까 얼마? 6억에다가 세율을 적용시킨다는, 그 밑에 보면 세율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적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세율을 적용시키겠다. 그러면 이렇게 세율을 적용시켜서 하면 된다라는 거죠. 하면 되는데 요거를 뭐라고 불러주는가 하면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것을요, 지금 주택은 60%, 나머지 토지나 건축물은 70%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90%까지는 언제든지 올릴 수 있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더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90%가 올라간다면 얼마가 돼요? 9억이 된다. 9억에 대해서 재산세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 과세 표준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요,
선박 항공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토지, 건축물, 주택이잖아요. 이런 것은 전부 다 시가 표준액에다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격비를 곱한다. 그러면 그게 나오는 걸 뭐라고 한다?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해놓은 가격이죠.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격비를 곱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과세 표준으로 한다. 딱 체크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나와 있는 게 세율이 있어요. 세율은 표준세율은 지금 요거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요, 주택은 거기 보시면 주택 세율이요, 1000분의 1에서부터 시작해서 1000분의 4가 돼요. 1000분의 4가 되고 있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세율이 이렇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거기 한번 볼게요. 먼저 그 59쪽에 하단에 보면 박스 있죠. 박스에 보면 거기에 3억 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걸 보면은 주택 가격이 5억이잖아요. 5억이라고 치면 이게 뭐가 시가 표준액이 5억이면 시가 표준액이 5억이에요. 그러면 공정시장가격비로 정부에서 정해놓은 게 얼마예요? 60%라고 그랬죠. 그러면 얼마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실 때는 특히 2차 과목 같은 거 공부하실 때는요, 그 토지대장, 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또 등기부 등본,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한번 좀 떼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요, 개별 주택 가격이라든지 공동주택 가격을 한번 산정을 해보세요. 다른 분들도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거 해보셔도 돼요. 내 집이 아니라 저기 잘 아는 친구 집이 있잖아요. 그거 얼마인지 해보세요. 한번. 몇 동 몇 호 알면 되고 주소 알면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거는 외부에 전부 다 공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 아셨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땅의 가격이 얼마인지, 시가 표준액이 얼마인지 알잖아요. 토지는 뭐래요? 개별 공시지가를 뭐로 하고 있어요? 시가 표준액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다 할 수 있어요. 개별 주택 가격은 그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서 재산세 얼마나 오겠다는 거 나올 수 있어. 따져봤더니 주택이야 5억이야. 그러면 공정시장가격 60%예요. 그러면 3억. 그러면 3억에다가 뭐를 적용시키면 돼요? 세율을 적용시키면 돼. 그럼 세율은 어떻게 돼 있나? 3억 초과. 거기 보면요, 3억이네 딱. 그러면 3억 초과 그러면 되는 금액이 없죠. 그러면 재산세는 얼마 되는가 보면요, 57만 원 된다는 거예요. 57만 원이에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5억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얼마에 대해서? 3억에 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세율을 적용시키는데, 그러면 주택은요, 가격이 높아지면 1000분의 4야. 3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1000분의 4가 적용이 돼요. 근데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예요? 내가 1억짜리야. 시가 표준액이 1억인 아파트든지 연립주택을 갖고 있다.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얼마예요? 60%. 그럼 얼마예요? 6천만 원이네? 6천만 원이면 얼마인가 봐요. 1000분의 1이래? 그러면 얼마예요? 6만 원. 이렇게 받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걸로 보면 얼마예요? 이게 60, 그러니까 몇 배 되나요? 3억 6천이니까 5배가 되네요. 그러면 60만 원에 우리가 여기면 1000분의 1이니까 6만 원이라고 그랬죠. 6만 원에 5배면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그런데 이 세금은 어때요? 57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6천만 원일 때와 3억일 때 6천만 원보다 5배가 3억이죠. 그런데 세금은 30만 원에 몇 배? 5배가 5배가 아니라 6만 원에 5배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세 표준이 증가하는 것보다 산출세액이 어때요? 더 큰 크기로 증가하고 있죠. 뭐라고 그래요? 누진세율. 누진세율은요, 이렇게 얼마에서 얼마, 얼마에서 얼마,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가면 뭐라고 그러는가 보요?
누진세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진세율. 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여기에 별도합산 과세상토지, 종합합산 과세상토지, 주택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요, 1000분의 2.5만 받아요. 1000분의 2.5. 1000분의 2.5만 받아요. 근데 또 중과세 되는 게 있어. 중과세 되는 게 1000분의 5로 시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1000분의 5로도 받는 것도 있어요. 받는 거 있고, 또 우리 취득세에서 중과세 됐던 것 중에서 이거 있죠.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신설 증설 하면은 취득세 중과세가 됐잖아요. 근데 재산세에서도 중과세가 돼요. 그게 5년 동안은 재산세를 중과세하는데 자그만치 5배. 5배를 중과세해요. 그런데 중과세하는 것은 건축물만 중과세한다. 그래서 59쪽 맨 하단에 중과세율이 있잖아요. 중과세율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00분의 40짜리 있다. 이렇게 뭐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고 세율을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